리더십이 배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가까이 가야 한다. 파트너십을 갖춘 리더가 새로운 리더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알게 되었죠. 그러면 저희가 파트너십을 갖춘 리더가 돼야 되겠고, 그래야 끌리는 리더가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걸 알게 되면 좋겠죠? 지난 시간 일장 마지막에 그 7가지 조건을 딱 말을 해줬어요. 첫 번째,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영향력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리더, 그리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리더,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 그리고 동기부여 효과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는 리더, 그리고 전략보다는 문화를 중시하는 리더, 그리고 추종자가 아닌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가 끌리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1번, 2번, 3번 이 3가지 조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파트너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책의 패턴이 이래요. 어떠한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인물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켄 페더러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와요. 퍼스트 워치 식당의 CEO인데 아주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리더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저자가 질문을 했을 때 켄 페더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내가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비법이에요. 그러면 켄 페더러가 알고 있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직원들하고 먼저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직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리드를 한다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고동락하는 방법 저희가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알아볼게요. 자,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동고동락.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 해병대들이 정말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아이볼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거든요. 이 아이볼은 뭐든지 함께 똑같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뭐든지 함께하고 함께 뒹굴고 고난도 같이 겪고 그랬을 때 진실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이건 좀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러면서 존 맥스웰이 이런 걸 제안했어요. 직원들하고 함께 천천히 걸어라. 그러면서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미소를 보내면서 그리고 그들이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원하는 도움을 주어라 라고 제안을 했어요. 너무 완벽한 리더가 맞죠. 그런데 모든 리더들이 헌신을 바라긴 하지만 이러한 불만을 말했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모든 직원들하고 눈을 바라보고 이름을 기억하고 네 바로바로 도움을 주고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건 힘든 일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자가 그럼 내가 2가지 방법으로 한번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접근성을 좀 가져보시고 그리고 적극성을 띄워보면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접근성은 무엇을 말하냐면 항상 그들 곁에 내가 나타나는 거죠. 항상 함께 하고 눈에 자꾸 띄니까 우리 리더는 우리의 오너는 우리에게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구나. 내가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바쁘죠. 리더는 바빠요.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일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 때 그 우선순위 중에서 사람을 항상 우선으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저자가 안내를 해줘요.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적극성을 띄워보라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진짜로 모든 직원들하고 진실한 인간관계 형성할 수 있겠다라는 적극성을 띄워보라.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규칙을 좀 보게 되면 덤바 규칙이라는 게 책이 소개가 되는데요. 뭐냐면요. 한 사람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50명 안에서는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깊이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하겠지만 1000명 그 이상의 뭐 직원들이나 어떤 팀을 내가 꾸려갈 땐 어렵죠. 그럴 때는 150명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그러면 150명의 리더십이 전해지고 또 나의 리더십도 그 중간 지도자에게 전해지니까 진실한 인간관계를 띄는데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제안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두 번째는 직원들을 깊이 알아라. 어떻게 하면 깊이 알 수 있을까? 계속 붙어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거든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직원이나 파트너를 항상 그렇게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 이기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이 다치니까요. 깊이 알아가는 게 시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힘들다? 그랬을 때는 이해 법칙을 좀 적용을 해봐라 라고 안내를 해주거든요.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지금 따옴표로 표시된 문장은 저자가 이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직격으로 날리는 멘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바쁜 사람들이죠. 특히 리더는 더 바쁜 거 맞죠. 자, 그런데 당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바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 때 너무 바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서 너무 바빠요. 라는 나의 바쁨을 이렇게 풍기다 보면 상대방은 본인 일이 저렇게 바쁘니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마음을 싹 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 건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항상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나온 에피소드가 재밌는데요. 나의 파트너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회로 인해서 재미있는 공연을 보고 왔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라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좀 습관들이 좀 있기가 쉽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서 나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상대방이 너무 재미없어지고 맥이 풀리고 마음도 다치고 입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호감을 떨어뜨리는 태도이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아주 담벼락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좀 접고 그런데 내가 이런 습관이 너무 배어있다. 그럴 때는 요 다음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 얘기했을 때 일단 그것에 대해서 2개 질문을 좀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괜찮다라는 제안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에피소드를 따라서 봤을 때 너무 재미있는 공연을 봤어요. 그러셨구나. 누구랑 같이 봤어요? 어떻게 그런 공연을 또 가시게 됐나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좀 묻고 맞아요. 나도 전에 공연을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이어가면 정말 둘은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잊혀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 공감이 가시죠? 자, 그 다음 진실한 인간관계 형성하는 세 번째는 직원들을 좀 상대방을 사랑하라. 그래서 존 맥스웰은 사람들을 리드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있어. 그냥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리드하기는 어렵다. 이게 뭐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들이 물론 우리도 파트너 입장에서 선다면 귀신같이 알 수 있죠. 진짜 나를 위하는지 사랑하는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두 변호사 이야기가 나와요. 변호사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한 변호사는 정말 차분하고 꼼꼼하고 근데 그 다른 한 명은 목소리도 크고 단어도 막 거치게 쓰고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늘 인정을 받고 의뢰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변호사이냐면요. 궁극적으로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의뢰인을 위해서는 100% 승소를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확신을 갖는 거죠.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떻든 말이 어떻든 나를 위하는 마음 진짜 찐이구나. 그랬을 때 진실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다음 직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 리더로서 파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멘트를 보면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투자를 한다면 그들도 당신에게 투자할 것이다. 뭐 어떤 금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시간과 나의 능력을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도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기꺼이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리더십은 좀 강한 리더십이 인정을 받았다면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봉사하는 리더십이 지금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주목받고 있다. 권력을 나 혼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직원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직원이 기꺼이 자기의 능력을 내어놓고 본인이 미처 몰랐던 잠재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이 봉사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정말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개별적으로 리드하라라는 것은 나와 다수잖아요. 리더 대 팀, 리더 대 직원들 이렇게 1대 다수일 때 그냥 집단으로 이끌고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단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 개인들을 리드하는 것이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리더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하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주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황금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하라라는 게 이제 황금룰인데요. 그 이상의 것을 이 저자는 제안을 해요. 플래티넘 룰이 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그들을 대했을 때 마음이 열리면서 진실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리더다, 내가 탑이다, 내가 최고다 했을 때는 최고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 주변인이 있기가 어렵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밀착된 인간관계가 리더십이 훨씬 더 잘 스며든다라는 것이 이제 달라진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2장까지 이렇게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영향력보단 가치를 중요시 했을 때 리더십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영향력보다 가치, 영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뭔가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좀 휘두른다. 그거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했을 때 리더십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면서 첫 번째 예로 나온 인물을 만나볼게요. 찰스 앵글이라는 사람은 마케터예요. 어떤 작은 금융회사에 들어간 신입 마케터인데 이건 조금 지금과 다른 막 신문으로 광고 내고 이런 조금 과거의 이야기인데 이때는 어떤 금융회사에서 광고를 낼 때 많은 정보를 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연락을 주세요. 이 정도만 광고를 했어도 사람들에게는 연락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향력을 휘두른 거죠.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 궁금하면 연락을 해.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입 찰스 앵글이라는 사람이 사장에게 가서 우리 광고를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정보를 조금 더 실어서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해요. 그 사장님의 반응은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신입 마케터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많은 정보를 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저희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만 암시했을 때보다 우리의 가치를 보여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거다라는 거죠. 그 광고에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켜줬을 때 막연한 영향력, 막연한 것만 제안이 됐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저 회사가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네. 그럼 나는 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치를 인정받는
그래서 실제로 이 메릴 린치라는 유명한 금융회사가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주변인들에게도 좋은 걸 알렸고, 충분히 좋다는 걸 알렸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여기 보라색 네모 안에 있는 거. 사람들 나 알고,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것 같은데, 왜 사업은 같이 하지 않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끔 이런 답답함 느끼실 때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저자도 똑같이 그런 걸 느끼고 고민했던 때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세일즈를 아주 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시작했을 때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그 나이가 있진 않았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왜 내가 이게 사업을 하지 않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랬을 때 전문가가 이렇게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뭐죠? 라고 질문을 했고 이 사람이 나는 좋은 사업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5명한테만 직접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 저자가 물어봤을 때 나는 당신이 그걸 직접 듣길 원해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사실 내키지 않았지만 실제로 과거에 자기가 사업 전달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의외로 그 상대방들이 왜 거절을 했는지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책은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도 읽으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이 사람이 거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내가 뭔가 좋은 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구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네, 맞아요. 저는 빌 게이츠 같은 천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나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렇지만 저는 이 최고의 도구를 만났고 이것을 가지고 성장한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영향력을 내세우기보단 가치를 좀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답이겠죠. 그래서 내가 뭐를 저 사람한테 좀 받을 수 있을까? 뭘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는 좀 버리라는 거죠. 만약에 나한테 더 많은 돈을 주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 걸. 나를 승진시켜주면 더 오래 일할 거야, 나는. 이렇게 먼저 받고 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 제안해 주는 것에 집중을 하라라는 것이 이 저자가 밝혀낸 효과적인 리더십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제안을 해요. 늘상 이 3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스스로 던지는 것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도 포스트잇에 써서 이렇게 책상에 붙여놨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하려는 것이 정말 특별한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받을 수 없는 나만의 것이 있는가? 정말 특별한 것을 내가 기여하려고 하는 것인가 고민해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여를 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기를 권하고 그리고 열정을 다 바쳐서 노력했는가? 스스로 자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습관이 된다고 하면 내가 영향력을 내세우는 리더이기보다 내 가치를 더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3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달라진 관점, 과거에는 직위만 있다면 상대방이 경청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직위만 가지고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 없다.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면 그 상대방은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경청을 기꺼이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쉽게 예를 들면 요즘에 뭐 SNS도 인스타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올려놔도 그게 실제로 가치가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지 않으면 나를 팔로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항상 찾고 찾아내고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4장.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리더가 된다면 당신은 끌리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하면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웃고 항상 분위기 좋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건가 싶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죠. 자, 여기에는 잔다르크라는 인물이 예를 들어서 나와요. 과거의 인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여성이고 그리고 그 당시 17세 아주 어린 나이인데 이 잔다르크가 왕을 찾아가서 내가 프랑스를 해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다르크의 눈빛과 그 당당함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 믿는 그것의 힘이 전달이 되었던지 왕은 잔다르크를 프랑스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줘요. 근데 왕은 잔다르크를 직접 만나서 그걸 인정을 해줬지만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내줬지만 나머지 장군들과 그런 병사들까지 그게 전달이 되진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장에 갔을 때 주변 인물들이 네가 앞장선다고 누가 따르겠니? 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죠. 그랬을 때 잔다르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병사들이 나를 따르는지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를 믿고 그리고 내가 믿고 가는 나를 병사들도 믿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건데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병사들이 바로 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 리더와 그 팀과. 그리고 그녀 역시 병사들과 꼭 같은 강도로 프랑스의 해방을 원했기 때문에 이게 통했다. 그래서 커다란 뜻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나온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하나의 뜻으로 같이 나가는 것은 맞죠. 어떤 팀이나 기업이나 뭔가 하나를 추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죠. 근데 대부분 리더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뭔가 결정을 하고 또는 몇몇 앞선 리더들만 모아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하고 그거를 많은 직원들, 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오냐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인데 뭐 우리가 꼭 따라야 돼? 뭐 이런 반응?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던 그런 일을 지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나가자는 목표 그것에 나도 같이 합류를 했었어. 내 뜻도 거기 들어가 있어. 그랬을 때 그 리더의 방향을 지지해 준다고 하니까 밑에 나와 있는 내용 공동 창조를 촉진시키는 과정은 이 순서대로 가면 같은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다. 첫 번째, 그 직원이 어떤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도 이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직접 참가해서 권한을 부여받도록 해준다. 각각이 할 수 있는 임무를 좀 가지면 나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나도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지지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부여된 임무에 헌신하도록 해야 같은 방향으로 공동 창조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네. 내 스스로를 봐도 내가 모르게 진행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제일 첫 시간 내서 모든 리더들이 원하는 것은 팀과 직원들의 헌신이었다고 했거든요. 이건 모두가 공감하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그 헌신을 만들어내는 척도를 4D로 제안을 했어요. 요 순서대로 가면서 헌신을 끌어내라. 첫 번째, 직원들, 팀원들은 산만함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기가 되게 쉽다. 조그마한 요소에서도. 그랬을 때 리더는 그 집중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이렇게 집중을 시켜줘야 하고, 그 다음 좀 집중이 되는 리더들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용감하게. 왜냐?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비난을 받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을 주면서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고, 결정이 된 리더들은 그것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훈련의 단계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훈련이 된 그런 리더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이라고 해요. 그 일에, 그 방향에 전념을 할 수 있게끔 요 순서대로 나가면 모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그 공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책에서 질문을 하고요. 모든 것을 혼자 해내고 그에 대한 공로를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실수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게 안정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 리더는 끌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책 이야기는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간단하게